말도 안 돼. 한국의 학생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 건가? 그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교육을 자부하며 평소 자신의 학문적 우월함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한 강의실에서 소년이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자 그의 눈에는 충격과 경외가 동시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충격은 한국 교육에 대한 기존의 편견마저 뒤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 존스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연구하는 교수였어요.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곳은 높은 돌로 된 건물들이 회색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 나이는 45살이었고 사람들이 날카롭다고 말하는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깨끗하고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출근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저는 제 학생들에게 진정한 천재성은 타고난다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 배움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죠. 창의적 사고는 가르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타고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런 생각은 저 자신과 서양의 교육 방식에 대해 좋게 느끼게 해주고 있었죠. 한국의 교육에 대해 생각할 때면 제 머릿속에는 아주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줄지어 앉아서 이해 없이 단순히 사실을 암기하는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을 상상하고 있었죠. 시험 점수만 신경 쓰는 선생님들과 창의성을 짓누르는 학교들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한국 학생들은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대학에 있는 제 사무실은 책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중 몇몇 채는 제 이름이 쓰여 있었죠. 교육이 창의성과 독립적 사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의 책들이었어요. 벽에는 상들이 걸려 있었는데 다른 교수들도 제 생각에 동의한다는 증거였죠. 매일 아침 저는 큰 나무 책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제가 올바른 교육 방법을 알고 있다는 자신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 화요일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사무실 창문에 빗방울이 두드리고 있는 동안 저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대부분은 평소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질문하는 학생들, 연구를 공유하는 다른 교수들. 그런데 한 이메일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한국의 학교를 방문할 교수를 찾고 있는 국제교육 프로그램에서 온 것이었죠. 처음 든 생각은 그냥 지워버리는 거였어요. 왜 한국 학교를 보고 싶어 하겠어요? 저는 이미 그곳이 어떤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그날 오후 대학 카페에서 학과장과 커피를 마시며 그 이메일에 대해 언급했어요. 신선한 커피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동안 학생들은 우리 테이블 옆을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죠. 가보는 게 어때요? 그가 컵에 설탕을 저으며 말했어요. 새 책을 위한 예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직접 보는 것이 읽는 것보다 항상 낫죠. 그런 방식으로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한국에 가서 그들의 교육 시스템의 모든 문제를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방식이 왜 더 나은지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쉬운 여행처럼 보였죠.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아파트에서 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주에 가방을 싸면서 저는 정장을 조심스럽게 접고 노트북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항상 그랬듯이 조직적이고 준비가 잘 되어 있었죠. 저는 한국이 보여줄 어떤 것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륙을 가로지르는 긴 비행 동안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 메모하고 있었어요. 불행한 학생들, 엄격한 선생님들, 그리고 이해보다 암기를 중요시하는 시스템 등 제가 확실히 찾을 것이라 생각한 모든 결함들을 적고 있었죠. 비행기는 다른 승객들이 자는 동안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논쟁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구름과 바다를 지나 날아가는 동안 이 여정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교육에 대한 제 신중하게 구축된 이론들이 곧 시험받게 될 거라는 것을 몰랐죠. 대학과 책으로 이루어진 편안한 세계를 떠나 제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 의문을 갖게 할 경험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서울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니 수천 개의 불빛이 아래 어두운 풍경을 가로질러 퍼져 있었죠. 도시는 에너지와 목적으로 빛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광경에 대해 무언가가 저를 잠시 멈추게 했어요. 이렇게 활기차고 조직화된 곳이 정말로
제가 상상했던 단순하고 결함이 많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요? 잠시 동안 의심이 제 마음속으로 슬며시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빠르게 그것을 밀어냈어요. 저는 알렉산더 존스, 존경받는 교수이자 교육 전문가였으니까요.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러 한국에 가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틀렸고 제 자신과 우리가 어떻게 젊은 마음들이 성장하도록 돕는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발견해야 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아침은 놀라움으로 시작됐어요. 제가 예상했던 건 우울한 표정의 아이들이 들어가는 회색 학교 건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제 앞에 있던 건 깨끗하고 현대적인 중학교였어요. 학생들은 즐겁게 대화하며 학교로 들어가고 있었죠. 남색 교복을 깔끔하게 입고 많은 아이들이 친구들을 만나며 웃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입구에서는 김 선생님이라는 친절한 선생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영어를 아주 잘하셨고 환영하며 살짝 고개를 숙이셨죠. 학생들의 미술 작품과 과학 프로젝트로 장식된 밝은 복도를 안내하시는 동안 선생님의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어요. 이 학교는 공장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방문한 교실은 수학 수업이었어요. 저는 뒤쪽에 앉아서 제가 틀림없이 보게 될 모든 문제점들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제가 들어갔을 때 학생들은 일어나서 인사를 했고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자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이해 없이 공식을 그저 기계적으로 따라 쓰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 생각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칠판에 어려운 기하학 문제를 썼어요. 제 대학교의 더 나이 많은 학생들에게 낼 만한 문제였죠. 그리고 누구든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물었어요. 진지한 눈빛을 가진 작은 남자아이가 손을 들고 교실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이 어린 학생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의 분필이 각 단계를 설명하며 확신에 찬 모습으로 칠판 위를 움직이고 있었죠. 다른 학생들은 지루해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가 마치자 교실 전체가 박수를 쳤고 그 아이는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지만 기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어요. 수업이 끝난 후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제 놀라움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법을 배웠니? 제가 물었어요. 그 아이는 맑고 영리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학원에서요. 그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우리는 각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연습해요. 학원? 저는 그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 반복했어요. 방과 후 학원이요.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추가 학습을 위해 다니고 있어요. 이 아이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 시스템의 산물이었죠. 이것을 노트에 적으면서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김 선생님은 저를 강남의 대치동이라는 지역으로 데려갔어요. 이곳에는 높은 건물들이 수백 개의 학원들을 수용하고 있었죠. 학생들이 정규학교 이후에 가는 사설 교육기관이었어요. 우리는 수학을 중점으로 하는 한 학원에 들어갔고 거기서 박 원장님을 만났어요. 박 원장님은 50세쯤 되어 보였고 완벽한 어두운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자세는 곧고 눈빛은 날카롭고 관찰력이 있어 보였어요. 그는 잡담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저를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 벽에는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차트들이 걸려 있었죠. 우리는 단순히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박 원장님이 컴퓨터 화면에 다채로운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각 학생의 학습 스타일에 관한 28가지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 집중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의 문제를 어려워하는지, 심지어 새로운 개념에 어떻게 접근하는지까지 알고 있죠. 그는 학생들의 책상에 작은 화면이 설치된 교실을 보여주셨어요. 각 학생들은 서로 다른 수준의 다른 문제를 풀고 있었죠. 왜 모두 다른 문제를 풀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들이 서로 다른 필요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박 원장님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각 학생이 향상시켜야 할 정확한 부분을 파악하고 연습할 수 있는 적절한 문제를 제공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려고 노력했어요. 이건 무의미한 암기가 아니었어요. 정밀한 교육이었죠. 더 많이 볼수록 제 오래된 생각들이 점점 깨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의 가장 큰 도전은 며칠 후 교육 컨퍼런스에서 왔어요. 그곳에서 민재라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게 컴퓨터 칩의 결함을 찾기 위해 자신이 설계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발표에는 성인 전문가들도 감탄할 만한 복잡한 수학과 코딩이 포함되어 있었죠. 나중에 저는 민재에게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솔직히 그의 이해의 한계를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각 질문에 대해 그는 생각이 깊은 자세한 답변을 가지고 있었어요. 20대 청소년은 제가 아는 많은 대학 교수들보다 자신의 주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발전된 지식을 발전시켰니?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들이 일찍 이 주제에 대한 제 관심을 발견하셨어요. 민재가 설명했어요. 그분들이 저를 멘토들과 연결해 주시고 자료를 제공해 주셨어요. 여기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깊은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줘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우리는 나무 테이블과 전통적인 장식이 있는 식당에서 매운 음식을 먹고 있었죠. 제가 그들의 철학에 대해 물었을 때 대화가 진지해졌어요. 우리는 천재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한 관계자가 저에게 김치를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죠. 재능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구조와 안내가 필요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서울의 도시 불빛이 창문 밖에서 빛나고 있는 동안 저는 제 메모를 검토했어요.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제가 믿었던 것과 모순되고 있었어요. 한국 교육은 창의성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제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만약 재능이 그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개발될 수 있다면 어떨까? 제가 비판했던 구조가 실제로는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면 어떨까? 제가 수년간 가르쳐왔던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만 맞았다면 어떨까? 제 오래된 믿음의 편안한 세계가 사라지고 있었고 무엇이 그것을 대체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해의 새로운 세계로 경계를 넘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죠. 한국에 온 지 닷새째 되는 날, 제 깔끔했던 노트북은 낙서와 질문, 그리고 지워진 생각들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정돈되어 있던 제 필체가 이제는 빗돌빗돌한 선으로 페이지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죠. 이건 제 마음속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교육연구센터를 방문했어요. 건물은 유리벽과 밝은 조명이 있는 현대적인 모습이었죠. 안에서는 컴퓨터들이 전국 수천 명 학생들의 발전 상황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이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를 안내해 주셨는데 그녀는 단순한 옷차림이었지만 자신의 일을 설명하면서 큰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재미있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이 교수님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한 학생의 6개월 동안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면에는 지호라는 학생이 수학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다채로운 차트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점수가 평균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맞춤 설계된 특별한 교육을 3개월 받은 후 그의 결과는 극적으로 향상되었죠. 이 학생에게 뭘 다르게 해주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그가 정확히 어떤 유형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지 분석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런 다음 그 특정 영역에 집중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저 더 열심히 노력해라고 말하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정확한 연습을 제공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접근 방식은 너무 기계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마치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산업적으로 느껴지네요. 제가 말했어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은 차분하게 저를 바라보셨어요. 존스 교수님, 만약 당신이 아프다면 의사가 뭐가 도움될지 추측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정확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정밀한 검사를 원하시겠어요? 그녀의 질문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왜 교육이 의학보다 덜 정확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도시 불빛이 창문 밖에서 깜빡이고 있는 동안 저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제 생각은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침대 위에 노트를 펼쳐놓았어요. 수년 동안 저는 진정한 학습이 탐험과 발견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가르쳐왔어요. 구조화된 접근 방식이 창의성을 제한한다고 비판해왔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많은 학생들보다 더 창의적이고 숙련된 학생들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가만히 앉아 생각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자신감 넘치던 교수는 이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이 모든 해 동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다음 날은 제 믿음에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교육의 미래를 계획하는 정부센터를 방문했거든요. 거대한 벽에는 향후 20년 동안의 교육 목표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오늘날의 학생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죠. 우리는 1990년대에 반도체 기술이 우리나라에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선임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분야를 이끌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한 교육 시스템에서 자랐죠. 이것이 제 나라의 교육 계획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종종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 방향이 바뀌거든요. 여기에는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민재를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과학 워크숍에서였죠. 그는 다른 4명의 학생들과 함께 양자 컴퓨팅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눈에 띄었어요. 각자 다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었죠. 민재는 자신의 생각을 더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막히면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었죠. 그들의 선생님은 뭘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조용히 지켜보다가 정말 막혔을 때만 도와주고 계셨죠. 하지만 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하며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기술은 마법처럼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조심스럽게 개발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에 해가 지고 있을 때 저는 작은 공원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부는 한쪽에서 뛰놀고 다른 아이들은 나무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죠. 부모님들은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가끔 도와주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내도록 내버려 두고 계셨어요. 그때 저는 제가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교육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었죠. 왜 제 방식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왜 거의 알지도 못하는 시스템을 판단했을까요? 제 시련은 제가 방문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교육에 대한 제 자랑스러운 생각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했던 깔끔한 범주들이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만약 우수함이 설계될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재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모든 아이가 잠재력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이 내가 가르치고 믿어온 모든 것에 어떤 의미를 줄까? 이런 질문들이 밤늦게까지 저를 깨어있게 했어요. 제 오래된 믿음의 편안한 세계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까요? 아직은 몰랐지만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 안개가 걷히며 새로운 풍경을 드러내듯 제 마음속의 혼란이 점점 정리되고 있었어요. 단순히 한국 교육이 어떤 모습인지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저와 제 나라에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저는 박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의 수학 학원에서요.
건물은 학생들이 컴퓨터로 공부하거나 소그룹으로 문제를 토론하는 활동으로 활기차게 웅웅거리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은 살짝 고개를 숙여 저를 맞이했고, 저는 그가 이제 저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서 작은 잔에 담긴 녹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바쁜 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과 차들로 움직이고 있었죠. 몇 분간 생각한 후 저는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에 형성되고 있던 질문을 던졌어요. 체계적인 접근법과 각 아이의 독특한 개성을 어떻게 균형 잡으시나요? 박 선생님은 제 질문이 마음에 든 듯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교수님이 결국 물어보실 거라고 바랐던 질문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모든 학생을 똑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개인적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2시간 동안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제 오래된 생각들을 변호하고 있지 않았어요. 듣고 배우고 있었죠. 노트북에 페이지를 넘기며 비판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들로 채워나가고 있었어요. 서양 교육의 창의성과 한국에서 본 체계적인 접근법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떠나기 전 박 선생님은 저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어요. 교수님의 질문들은 저희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슴 없는 시스템은 기계적이 되죠. 아마도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날, 저는 민재의 학교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학생들이 고급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죠. 민재는 인공지능에 관한 그의 최신 작업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조용한 자신감은 제 최고의 대학생들을 떠올리게 했지만 그는 아직 10대에 불과했어요. 지난주 교수님의 질문들이 제 프로젝트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민재가 다시 작성한 코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내 작업은 나로 하여금 교육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해주었단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차가 서울을 떠날 때 저는 도시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푸른 언덕과 작은 마을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글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천재성은 타고난다고 믿으며 한국에 갔다. 제가 썼어요.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돌아왔다. 영국으로 돌아온 알렉산더 존스는 떠났던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제 여정은 우수함이 설계될 수 있고 체계적인 접근법이 창의성을 저해하기보다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제 서류 가방에는 새로운 연구 방향에 대한 여러 페이지의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서양 학교들이 제가 본 것으로부터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곧 다시 대학에서 가르칠 학생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창의적 사고에 대한 제 믿음과 목격한 구조화된 접근법을 결합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숨겨진 잠재력을 가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발견되고 발전될 수 있을까요? 기차는 농장과 산들이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가운데 시골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새로운 아이디어만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가고 있었어요. 제 자만심이 다른 가능성을 보는 것을 방해했던 거예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더 나은 교사와 연구자가 되는 문을 열었어요. 하루 뒤 영국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아파트는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책장에 있는 책들, 많은 것이 제가 쓴 것이었죠. 이제는 불완전해 보였어요. 그것들은 학습에 대한 진실의 일부만 담고 있었어요. 저는 새 노트북을 책상 위에 놓고 서울 지도를 벽에 붙였어요. 이 여정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 문턱을 넘고 도전에 직면하고 마음을 바꾸는 시련을 견뎌냈어요. 이제 새로운 이해라는 보상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가지고 돌아왔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저는 새 책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우수함의 설계. 동양과 서양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이번에는 모든 답을 가진 전문가로서 쓰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젊은 마음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방법들을 발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쓸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